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 아직은 꽃다운 나이라고 믿고 싶은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있지만 아직은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서 1년 정도 뒤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결혼이니 연애니 하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꺼내기 아픈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용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바로 폭력. 그 중에서도 어린 영혼의 상처를 내는 것은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수위가 많이 높다고 하죠. 유명인들 중에서 잘 나가다가도 누굴 괴롭혔다고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중은 용서하지 않죠. 그만큼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 폭력인 거고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피해자는 지금처럼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응징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건 피해자의 몫이었죠.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가장 예민한 시기이자 중요한 시기였던 고등학교 시절, 고3 수험생이 전학을 결심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내내 한 친구로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폭력의 기억은 오래가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예전 괴롭힘을 당한 기억을 극복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간혹 친구들을 통해 저를 괴롭혔던 친구의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 친구는 나를 괴롭히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고통받아야 하나 싶어 너무 괴로웠죠. 저는 고등학교 1, 2년 내내 친구가 없었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원래 가야 할 학군지보다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로 고3 때 전학한 저는 거기서 그나마 아픔을 치유해주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저는 전 학교에서 당했던 괴롭힘을 내색하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면 혹여 나를 어찌 생각할까 두려웠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연스레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저의 절친인 친구 2명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선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울더라고요. 정작 당사자인 저는 울지 않고 담담히 말하는데 말이죠. 민서야, 너 왜 그런 일을 말 안 했어? 진짜 혼자 힘들었겠다. 너 말수 적고 어쩐지 우리 하자는 대로만 다 하니까 그냥 착한 줄로만 알았잖아.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민서야. 아이고, 야. 네가 왜 미안해? 이미 지난 일이고 한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잖아. 나 재수하면서 니들 아니었으면 진짜 더 땅 파고 들어갔을 거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지금이라도 응징해줘야 하는데. 착한 우리 민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때 부모님한테 말 안 했어? 선생님한테라도 적극적으로 얘기해보지 그랬어. 너도 알잖아. 그때는 선생님이 반에 문제가 생기면 싫어했어. 심지어 괴롭힘 당하는 애가 문제 있다고 매장당하기도 했던 시절이잖아. 그때 나를 지킬 사람은 오롯이 나였다니까. 이미 지났지만 그 시간 견딘 게 참 대단하다 싶어. 물론 고등학교 때 방황을 무지하게 했지만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괜찮아? 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사실 우울증 치료 꽤나 오래 받았고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흐릿해진 거지 뭐. 요즘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은 용서 안 하더라. 한 사람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까 그런 거지. 암튼 민서, 네가 지금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대신 복수해주고 싶다. 근데 민서, 너도 알지? 남한테 상처 준 것들은 언젠가는 꼭 되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 모르긴 몰라도 너 힘들게 한 그년 절대 잘 살지 못할 거야. 내가 장담할게.
그때는 친구 말에 그저 씁쓸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 중 인과응보라는 말은 진리가 맞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당한 아픔을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에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가장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통쾌한 복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보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전과 전혀 다른 위치에서 만나 그 친구가 저에게 쩔쩔매는 걸 보니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사실 저는 최고의 복수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일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먹게 되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거치긴 했습니다. 거의 15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화가 나고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입시까지 망쳤으니 학창시절 제가 당했던 일들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그 친구 이름은 임세연. 상처는 흐려져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일 겁니다. 그 친구와는 중학교 때 얼굴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려서인지는 몰라도 그 친구도 주변 친구들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부터였어요. 순진하고 말 수 없는 저와는 달리 그 친구는 반 애들이나 선생님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일진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날라리들이 하고 다니던 온갖 탈선은 다 하고 다닌 걸로 압니다. 담배, 술, 가출은 기본에 남자들과도 소문이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몸도 성숙했고 애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아이이긴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 시너지를 얻으며 그냥 괴물이 된 거죠. 자기 노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애들 돈 걷어가고 특히나 저에게는 심부름도 많이 시켰어요. 자기 치마 줄여오라고 세탁소에 다녀오라고 하면서 돈은 당연히 안 줬고요. 애들이 용돈 많이 받는 어린이날 전후나 명절 전후로는 아주 상납받듯이 돈을 빼앗았습니다. 가령 말없고 숫기 없는 저를 자기 무리에 억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중국집에 가서 각자 짜장면을 사 먹자고 해요. 세연이라는 그 친구가 어울리던 무리가 대략 9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학교 여학생도 있었고 다른 학교 남학생도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설 연휴 이후라 제가 세뱃돈이 있다고 넘겨짚었던 것 같아요. 먹을 때는 나중에 각자 계산하자고 하며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김민서, 너 뭐 먹을래? 나는 그냥 짜장면 먹지 뭐. 넌? 야, 계산은 각자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우리 탕수육도 먹자. 오늘 너 내 절친으로 여기 특별히 부른 거다. 알지? 그런데 웃긴 건요. 정작 다 먹고 나서 다들 우르르 중국집을 빠져나가더니만 저만 남기더라고요.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황하며 세연이에게 말했죠. 세연아, 여기 계산은 어떻게 할래? 우리 각자 하기로 했잖아. 글쎄, 애들이 돈이 없나 보네. 암튼 잘 먹었어, 민서야.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 이렇게 말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꽁꽁 감춰둔 비상금을 털어 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도 빵 셔틀, 우유 셔틀, 숙제 셔틀, 심지어 벌 청소까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당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만큼 제가 여리고 순진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당한 애들이 많긴 했어요. 다들 그 친구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심하게 괴롭힘 당하는 걸 말리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고등학교 생활을 조용히 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때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한 친구들. 한때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렸던 그 친구들을 이해해요. 어쨌든 저를 유독 괴롭혔던 세연이라는 그 아이는
수업 시간에도 제 뒤에 앉아서 교복에 낙서하기, 칼로 제 가방 찢어놓고 돈 뺏고 체육복 가져가서 안 갖다 주고.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나를 왜 괴롭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냐고. 그런데 그 친구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너는 키도 작고 뚱뚱해서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 집보다 잘 살잖아. 그게 얄미워. 괴롭히는데 이유 있냐? 그냥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더 처맞기 싫으면 묻지 말고 하라는 거나 해. 한마디로 그냥 저를 심심풀이 땅콩이자 그 아이 열등감 화풀이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자아이들 괴롭히는 수위는요, 힘으로 무조건 위력을 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분지분 괴롭히며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리고 아주 악랄하게 제 주변 친구들을 다 끊어놓는 것도 모자라 왕따를 시킵니다.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이간질해 어느 순간 천하의 나쁜 년을 만들어 놓는 아주 교활한 아이였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부모님은 전학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자초지정을 말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필 고3이라는 중체대한 시기에 전학이냐며 저를 다그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 일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저 혼자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알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저 괴롭히던 친구가 뒷자리에 앉아 제 등 쪽 교복을 칼로 그어놓고 제가 항의하니 왜 돌림방이라고 하죠? 쉬는 시간에 저를 세워놓고 친구들을 줄 세워 제 뺨을 때리게 했는데 터진 코피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엉망이 된 얼굴로 집에 왔더니 부모님이 뭔 일이냐고 당연히 물어보셨죠. 그때 울음이 터지면서 부모님이 제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 제가 맞는 걸 아시자마자 자초지정을 물으셨고 결국은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걸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학교 쫓아가셨고요. 그런데요, 그 시절의 학폭은 피해자가 바보 등신이라서 당한다는 거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선생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냥 다 큰 여자아이들의 기싸움 정도로 치부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며 선생님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저를 괴롭힌 아이와 삼자대면을 시켜놓고 사과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선생님 입장에서만 편한 해결 방법이었죠. 지금처럼 학폭이 일어났을 경우 좋지 않은 매뉴얼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를 앞에 두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도 저를 괴롭힌 그 친구는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를 그 아이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학교에 쫓아왔다간 이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한 번 더 엄마에게 전학을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저는 악에 바친 마음으로 자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비롯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부모님도 더 이상 전학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폭에서 벗어났어요. 저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로 끝낸 분들이 그 시절에는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저는 간혹 어른이 된 지금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줄까 상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혔던 일을 잊어버렸니? 잊어버렸다면 한 번이라도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니?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줘. 늘 머릿속으로 맴돌던 말이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멀리 고등학교를 진학하며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먼 곳으로 통학했지만 그 당시 이미 고3이 된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활발하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거죠. 학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제때에 가지 못했어요.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거였죠. 저는 본격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약을 먹고 재수를 하면서 겨우겨우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그 시절의 상처를 회복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제 영혼에는 생채기가 나 있을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의지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인 거 혹시 아실까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과 내 몸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 내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죠. 한마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도 저의 마음속 깊이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심각하다고 인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답답하다 욕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부모님께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어요.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뒷바라지 할 거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온정적으로 대처한 건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우울증 치료받는 시기에 엄마가 울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가 그년을 그때 다짐만 받을 게 아니라 아예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했어. 나도 그런 일이 처음이란 몰랐다, 민서야. 어른 말 알아들을 나이니까 말로 타이르면 안 그럴 줄 알았어. 지금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미안해, 우리 딸. 엄마, 지금은 괜찮아. 그때는 엄마도 아빠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 아무튼 나 이제 다 극복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그 쓰레기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 지금은 전학 가서 만난 좋은 친구도 있는걸. 그때 병원 치료 병행하며 재수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전학 가서 만난 절친 2명 덕에 정말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약물 치료를 하면서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재수 끝에 저는 꽤나 성공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해 그 후로는 나름 평범하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재수도 성공했고 대학생활도 재미나게 어두운 그늘 없이 보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때 인턴으로 입사한 곳이 바로 지금까지 다니는 무역회사예요. 사실 제가 일하는 이 회사는 우리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중소기업이고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주문을 받고 그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입하여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굳이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학창시절 후유증 때문인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고 마침 졸업반 때 큰아버지가 아빠에게 저를 직원으로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아직 저의 큰아버지가 이 회사 사장인 건 몰라요. 대학 때부터 큰아버지 부탁으로 이곳에서 송장 입력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는데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긴 하나 대기업 수준의 직원 복지를 보장하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남쪽 회사임에도 여직원에 대한 배려도 많아 결혼한 기혼 여직원들도 만족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저는 일을 잘해서
입사 4년 차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지금은 꽤나 실력 있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하려니 쑥스럽지만 사실이 그래요. 일 잘하는 건 자랑해도 되는 거죠? 그 덕에 승진도 빨라서 최연소 팀장이 되었고 지금은 관리직으로 회사 내부 직원을 관리하는 과장직급의 중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큰아버지 회사라고 특혜를 받기보다는 온전히 저의 열정과 능력으로 성과를 인정받았고 최연소 인사과정으로 특급 승진을 한 탓에 회사 내 사보에 저의 스토리가 실리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지기도 했고 꾸준한 치료 덕분에 점차 과거의 아픔도 기억 저편으로 묻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있었고 큰아버지와 아빠도 제가 남다르게 사업가 기질이 있다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이끄는 일보다 회사 안에서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았어요. 특히 처음 과장을 달고 나서 1년 차일 때는 직원 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 아시죠?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의미죠.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루는 말이고요. 왜 인사가 중요한지를 직원 채용과 관리를 하면서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인사 관련 일을 하면서 제가 예전 일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회사도 예전 학교라는 작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람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일하는 직원 중 일이 힘들다며 그만두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싫어서 관두는 게 가장 크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등 결국 사람이 퇴사의 이유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걸 보면서 인사가 참 중요한 일이구나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입사해놓고도 대번에 그만둬버리는 건 대부분 사람 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회사에 채용할 인재를 뽑는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사람 보는 눈이 얼추 생기더라고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서류만 대충 훑어도 우리 회사 직원이 될 인재가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따로 매년 공채로 직원을 뽑지는 않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공고를 내는 편이에요. 그중 새로 사업을 확장하고 홍보 마케팅 쪽 팀을 하나 신설해야 해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채용 공고를 올리고 나서 1차 합격자들을 추리기 위해 지원자들의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하필 그 많은 이름들 중 뇌리에 꽂히는 이름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고 살면서 동명이인을 거의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임세연이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이력서에 적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확인했는데요. 제가 졸업한 중학교와 중간에 전학간 고등학교가 적혀 있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눈을 다시 비비고 봐도 확실하더군요. 사진을 보니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형을 얼마나 많이 한 건지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거의 없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했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친구의 서류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물론 30명만 붙어야 하는 서류 전형이지만 그 친구는 덤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확실했으니 물론 채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서류를 합격 처리한 건 솔직히 말해 저를 힘들게 해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얼굴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물론 보여주고도 싶었습니다. 네가 괴롭히던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회사에 채용을 바라는 너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요.
어쨌든 면접 당일 저는 아래위 정장을 하고 면접 대기 장소에서 잠시 입사 후보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면접 시간보다 빨리 도착해 다들 저만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며 준비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기다리는 그 친구는 면접 시간이 거의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그 친구가 면접 대기 장소로 들어서는 걸 본 순간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를 한눈에 알아본 저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더 옮기지 못하고 흠칫 놀랐거든요. 저는 그 친구 얼굴을 말없이 뚫어지게 쳐다봤고 그 친구도 저를 피하지 않고 쳐다보더니 시선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떤 표정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뻔뻔스럽게도 저를 보고 이내 결심한 듯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피식하고 웃더군요. 소름 끼쳤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를 괴롭히거나 무시할 때 늘 나오던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먼저 말까지 걸었습니다. 제 앞으로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와서는 사뭇 반가운 척까지 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야, 너 혹시 김민서, 민서 맞냐?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반갑다, 야. 너 전학 가고 나서는 아마 한 번도 못 봤지? 마치 친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듯 인사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 너도 나 보자마자 기억하는구나. 하긴 네가 나를 기억 못할 리가 없지. 야, 근데 나 진짜 긴가민가 했어. 너 살 진짜 많이 뺐구나.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완전 너 장난 아니었잖아. 면접 시간을 단 10분 남겨놓고 저는 그 친구와 10여 년 만에 반갑지 않은 재회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반가운 척을 했지만 예전에 제가 뚱뚱했다는 걸 굳이 끄집어내는 걸 보고 너는 참 변한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싶었었나 봐. 하긴 내가 너한테 각별한 존재이긴 했지. 근데 너 여기 면접 보러 왔니? 여기 회사 말이야. 어찌 알고 왔어? 어찌 알긴, 돈 벌러 왔지. 사실 나 그동안 정규직으로 진득하게 일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관광과를 나왔거든? 영어가 되니까 취직하기도 쉽더라? 근데 이제는 나도 30이 넘었으니까 한 회사에 정착하고 싶어서 지원했어. 그러고 보니 너는? 너도 이 회사 지원한 거야? 저는 그 친구 말에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혼자 그렇다고 넘겨짚고서는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어머, 너도 이 회사 면접 보러 온 거구나? 이제 보니 나랑 경쟁자네. 근데 말이야,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했다고 그러지 않았냐? 너 소식 내가 듣긴 했었거든. 근데 이 회사를 지원했다고? 너 공고는 제대로 보고 온 거야? 여기 오늘 해외 쪽 영업할 사람 뽑는다고 했다니까? 글쎄,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암튼 너는 확실히 면접 보러 온 게 맞는구나. 뭐 어쨌든 너도 지원했다니까 놀랍긴 하다. 살짝 빼고 다른 사람 돼서 나타난 것도 놀랍고. 그런데 그거 알아? 네가 아무리 달라진 척 해봤자 고등학교 때 너는 나한테 뭣도 아니었다는 거. 내가 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비웃자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네가 이 회사에 어울리겠니? 뭐 어쨌든 너는 준비한 거 열심히 펼치고 가봐. 우리 같이 붙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다. 그렇지?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 옛날 자기한테 당하고 살던 17살 순둥이 학생인 줄 아는 그 친구가 치근하기까지 했죠. 그래, 어디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하고 웃고 있는데 어쩐지 그 친구는 제가 타격감이 없으니 분한 표정이었죠. 한마디로 지금의 그 아이는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팀 직원이 저를 다급하게 찾더라고요.
과장님, 면접 준비 다 끝났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 들어가시죠. 벌써 시간이 다 된 건가? 그래요. 이사님들은 다들 오신 거죠? 네, 그럼요. 이제 과장님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죠. 저의 대화를 듣던 그 친구 표정이 어땠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단 몇 마디 주고받았지만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직원이 저를 부른 직함과 내용을 들었다면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이 회사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버버거리며 할 말을 찾는 듯 했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쩌지? 단단히 착각을 한 모양인데 나는 여기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니거든. 좋아. 너 얼마나 준비 잘했는지 지켜볼게. 잘해봐. 내 앞에서 잘할 수 있으면 말이야. 친구는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뀐 위치에서 그 아이와 재회했다는 것만으로도 통쾌한데 멋지게 한 방 날렸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기다린 건 그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면접장에서 만남이 한 번 더 남아 있었죠. 만약 제가 그 아이라면 제가 인사과장으로 면접을 본다는 걸 아한 순간 도망쳤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한 짓을 기억하고 미안함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친구는 뻔뻔하게도 끝까지 면접을 보려고 하더군요. 순서대로 면접을 보다가 그 친구가 속한 조의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들어왔을 때 저는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애써 저의 눈길을 피하며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옛날 너는 나를 셔틀로 부려먹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웃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뭐랄까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고 한편으로는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제가 갑인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마친 후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서류 보니 성원고등학교 나왔던데 나도 거기 다닌 적이 있어서요. 혹시 나 기억하나요? 그러자 그 친구는 떨리는 눈빛과 목소리로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 면접 대기 장소에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해놓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전공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외 영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네요. 토익 750점이라뇨? 혹시 우리 회사 지원한 지원자들 토익 평균이 몇 점인 줄 아세요? 900점대입니다. 리더십이라. 글쎄요. 다른 건 둘째치고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일단 신뢰하지 않아서요. 아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그동안 회사를 참 많이 옮겼더군요. 보통 2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그냥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입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저를 이 회사에 뽑아주시면 여기서는 뼈를 묻고 일하겠습니다. 뼈를 묻겠다고요? 그러기에는 임세연 씨 이력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얼굴은 또 한 번 사색이 되더군요. 아마 우리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만 공격적인 질문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면접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는 제가 직접 문자를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가면서 저를 간절한 눈길로 쳐다봤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한 얼굴로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한 방 먹인 듯한데도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 친구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서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는 어찌 수소문을 했는지 제 연락처를 알아냈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회사 근처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과거 청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그 친구는 노심초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네가 괴롭혔던 나. 전학 가서 고3 보냈지만 네가 알다시피 재수했어. 그리고 너한테 괴롭힘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내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살았어. 정말 악으로 버티며 이 자리에 왔는데 너를 이렇게 만나네? 나도 황당하다. 너 설마 나 만나자고 한 거 우리 회사에 붙여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저기 민서야,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정말 허탈하게도 그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을 참 쉽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지금 미안하다는 말 들어 뭐 하겠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지금 너와 내가 그 꼴이네. 근데 너 지금 나한테 회사 붙여달라고 미안하다는 거 아니지?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도 솔직히 나는 못 믿겠다. 그러자 친구는 간절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된 거 진짜 축하해. 아까 너 못 알아보고 실수한 건 진짜 미안해. 그런데 너 정말 나 면접 떨어뜨릴 거야? 서류 전형 통과하면 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부탁인데 나 합격시켜주라. 정말 진심으로 지난 일은 사과할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친구? 네가 내 친구는 맞긴 했니? 너 면접 합격시키려고 붙인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솔직히 너 서류 전형으로 통과할 수 있는 회사 없어. 듣보잡 지방대에 1년마다 회사 옮겨 다닌 사람을 미쳤다고 뽑겠니? 서류 보고 정말 나 괴롭혔던 거 네가 맞는지 잉여 인원으로 붙여준 거야. 알겠니? 근데 처음 만나서도 여전히 면접 때는 거짓말까지 하더라. 객관적으로도 너는 우리 회사에서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그 친구 사과를 듣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내니 그제야 마음이 뭔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렸잖아.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나도 너 생각한 적 많아. 언젠가 만나면 꼭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렇다는 사람이 아까 그 태도는 뭐야? 살쪘다고 하질 않나. 이 회사에 내가 안 어울린다고 하질 않나. 내 생각에 너는 변한 게 없어. 여기서도 여왕벌 놀이하고 직원들 갈라치기 하면서 누구 한 사람 괴롭히고 싶어? 30 넘은 나이에 어린애처럼 굴겠니? 절대 아니야. 나 붙여주면 네 밑이라도 상관없어. 정말 열심히 할게. 나 너한테 회사에서는 꼬박꼬박 존대하고 직장 상사로 대할 수 있다니까? 민서야, 사실 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는 어디 신입사원으로 들어갈래도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어. 부탁할게. 정말 나 용서해줄 수 없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친구야. 응? 용서? 용서라니. 너는 내 인생 제일 빛나는 시기를 다 망쳐놨어. 그런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면피하고 용서한다고 하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글쎄? 지금 자존심 버리고 당장 급하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겉으로는 사과하면서 뒤에서 음모 꾸밀 자 어찌 알아? 정말 네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동안 어떻게든 나를 찾아서 사과하든가 문자 한마디라도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미안하지만 나는 너 용서할 생각 없어. 친구라니. 나는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거든? 저는 단호하게 그 친구에게 저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 아이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꼭 회사에 합격시켜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하면 무릎 따위 언제든 내줄 수 있다고 살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먹고 살겠다는 마음에
비굴하게 나오는 그 아이 보면서 딱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아무리 제가 직장 상사라 해도 그 친구를 내 밑에 두고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갑게 그 친구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 틀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나가는 제 등 뒤에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김민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찐따였다가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너 흑역사 내가 입으로 한번 불면 어찌 될 것 같냐? 소름 끼치더라고요. 잠시나마 그 친구를 딱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미울 지경이었죠. 뭐? 흑역사?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너는 변한 게 없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아. 네 잘난 입으로 수작 부려봐. 나도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그 아이와 헤어지고 오는데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어렸던 그때 괴롭히는 그 아이에게 왜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나 후회가 되더군요. 그 후 저는 최종 선발자를 뽑는 인사회의 전 큰아버지에게 찾아가 그날 면접에 대해 보고했고 면접자 중 한 명이 저를 괴롭혔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붙이려고 면접 본 게 아니라고 떨어뜨릴 사람 면접 본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큰아버지는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힘든 터널을 지나올 그 시절 얘기를 대강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그 친구 이력서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앞으로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나중에 들은 거지만 큰아빠는 같은 업계 블랙리스트로 저를 괴롭힌 그 친구 이력을 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직의 암 같은 존재가 될 사람이니 절대 채용하지 말라면서요. 모르긴 몰라도 한동안 이 지역에서는 구직 활동을 못할 것입니다. 그 뒤 저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딱 한마디 문자는 오긴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어려서 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요. 하지만 그 문자를 보고도 저는 그 친구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사과라고 해도 제가 갑이 돼서 그 친구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했고 이제야 과거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혹여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를 모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또래에게 당한 폭력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는 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해자들은 절대 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꼭 벌받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창 시절의 기억은 송두리째 날렸고 시간과 돈을 들여 영혼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건 미안하다는 말로 보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연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그저 공감하고 위로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볼까 합니다. 혹시나 내 사연을 네가 뒤늦게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로 인해 고통받고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던 그때에도 너는 너 잘 살 궁리만 했었지? 지금 돈을 벌어야 하니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알지? 네가 우리 회사 혹은 같은 업계에 발붙이게 될 일은 없을 거야. 난 네가 더 힘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냥 어디에도 너라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거부당하고 하루하루 자기 탓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 이게 내가 그 시절 너한테 당해서 무수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해까지 했던 17살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인 것 같아. 나는 네가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어. 못난 마음이지만 솔직한 심정을 말해보았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쾌하지 않은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